부산 영호동의 오래된 공동묘지. 이른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하늘의 슬픔을 대신하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추모객이 거의 없는 이곳에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최민경. 대한민국 최고 여성 사업가 중 한 사람. HK 메디컬 그룹의 회장이자 병원, 도시 재개발, 교육재단까지 손을 뻗은 재벌가의 중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회장도 재벌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꼬박꼬박 이곳을 찾았다. 아들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무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엄마야라는 말을 속으로 되낼 뿐이었다. 비에 젖은 잔디 위로 검은 우산이 하나 더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산 아래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는 한 아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무덤 앞에 작은 장난감 차를 놓았다. 그 모습에 민경의 눈이 흔들렸다. 아이의 얼굴, 어딘가 익숙했다. 낯설지 않았다. 특히 그 눈동자, 마치 지훈의 어릴 적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 무덤이 누구니? 아이의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슬픔과 놀람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 무덤은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민경은 눈을 찌푸렸다. 최지훈 씨의 무덤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아이의 손이 민경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할머니세요? 그 말에 시간은 정지했다. 민경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이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 그 눈, 그 작은 손짓까지 마치 과거의 지훈이 다시 살아온 것만 같았다. 내 이름은 뭐니? 최민우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아빠 이름에서 따왔대요. 민경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말없이 집을 나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누굴 사랑하고 있다는 말도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를 바라보며 묻는다. 혹시 이름이? 서유나입니다. 7년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훈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땐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간호보조였죠.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민우는 유나의 옷깃을 꼭 쥐었다. 엄마, 우리 가자. 무서워. 응, 민우야. 이제 가자. 유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민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질 듯 요동쳤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다. 그럴 줄 알고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전 지훈 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하신다면 저는 쉽게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 비 속으로 걸어갔다. 민경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무덤 앞에서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피부치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경은 침실에서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6살 지훈이 손에 자동차 장난감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동자.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지훈아, 넌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최민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첩을 덮고도 그녀의 마음속엔 정지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최민우라는 이름, 그리고 서유나. 그 이름들은 분명 그녀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의 얼굴은 지훈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자신의 전담 비서이자 신뢰하는 인물인 박지영을 불렀다. 지영 씨, 한 여자를 조사해줘야겠어. 이름은요? 서유나. 33세 정도. 아마 부산 감천동 근처에 살고 있을 거야. 아이 이름은 최민우.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경이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릴 때면 그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안다. 관련된 의료 기록, 주소지, 직장, 가족관계까지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네, 회장님. 민경은 책상 위로 시선을 옮겼다. 그 위엔 지훈의 사망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사인,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장소, 해운대구 백제병원. 날짜, 2020년 3월 15일.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 기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지훈은 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충돌이 있었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연락을 점점 피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런 아들이 자신에게 숨긴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까지. 그녀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지훈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회의 중이었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중요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하자. 지금 바쁘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날 통화를 받았더라면, 만약 한 번이라도 지훈의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아이 하나가 무덤 앞에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틀 뒤, 박지영이 자료를 들고 왔다. 조사 결과입니다. 서윤아 씨는 현재 감천동 작은 빌라에 거주 중이며 생계는 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 배달, 그리고 학원 청소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민경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학력은 부산보건전문대 졸업, 부모님은 각각 사고와 병환으로 이미 사망. 지훈 씨와의 접점은 2015년 백제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보조로 근무하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훈과 관계가 있었단 얘기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병원 기록엔 두 사람의 교대 근무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생 증명서는 있지만 붙일라는 공란입니다. 민경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지훈은 서윤아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 모든 걸 숨겼을까? 그녀는 문득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당시 사고 기록, 병원 입원 정보, CCTV 확보 가능한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백제병원과의 관계를 떠올렸다. 그 병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민재의료재단 소속 병원이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그녀는 미국 출장을 준비 중이었다. 며칠 후, 지영이 새로 수집한 자료를 들고 왔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훈 씨는 사고 후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고 48시간째의 의식이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민경의 눈이 커졌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네, 그리고 특이한 건 그 이후 2시간 내에 연명 의료 중단 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서명자가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은 순간 말을 잃었다. 내가 동의했다고? 그녀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혹은 무심코 넘긴 서류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셈이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병원 간호 기록에 따르면 의식이 돌아온 지훈 씨는 짧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유나, USB. 빼앗기지 마. 라고요. USB? 민경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지훈은 죽기 전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지키려 했고 그 무언가는 지금 유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 씨, 유나와 다시 만나야겠어.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새벽타워 42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곳에선 폭풍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최민경은 차분하게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윤기나는 서류철과 흰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앞자리에는 이제 막 도착한 서윤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다. 다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런 자리는 필요 없을 줄 알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민경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과 민우에게 필요한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윤아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3억 원. 아이를 사겠다는 건가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지훈이의 유일한 피부치죠. 민우를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윤아는 한참을 민경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꽉 움켜쥔 채 그대로 옆에 있는 문서 파쇄기 쪽으로 걸어갔다. 민경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잠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를 위한 환경을 생각하신다면서요. 윤아는 말없이 봉투를 파쇄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3억 원의 수표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민우의 마음, 그리고 제 아이로서의 자존심입니다. 민경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지금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더 나은 삶이요? 윤아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는 살아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민 회장님의 돈보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순간 민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어요. 아니요. 윤아는 단호히 말했다. 민우는 제가 지켜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지훈 씨와 저만의 약속.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경은 서류철을 다듬며 말을 이었다. 그럼 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재판에서 결정하도록 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윤아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를 꺼냈다. 이건 지훈 씨가 직접 작성했던 친자 확인서 초안이에요. 출생 전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남긴 메모도 있고요. 아직 효력은 없지만 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민경은 그것을 받아들고 읽었다. 글씨는 분명 지훈의 것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지훈 씨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병원에서 서명한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그게 끝이었죠.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게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 윤아는 민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몰랐다고요? 혹시 알고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삶의 끈을 잘라버렸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경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어머니가. 그녀는 처음으로 질문을 받는 쪽이 되었고 그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나는 정말 지훈을 죽인 것일까? 윤아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우는 지금 당신을 할머니로 알고 싶어 해요. 아이는 아직 순수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해둘게요. 민우는 사랑으로 자랄 겁니다. 돈이 아니라.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법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 민경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모든 권력과 자산이 지금 이 젊은 여성의 단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지훈의 메모를 다시 보았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깊이 찔렀다. 그날 이후 최민경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지훈이 하얀 병실에서 자신을 부르며 손을 뻗는 장면이 매번 꿈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손은 언제나 닿기 직전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지훈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박지영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 백제병원. 사고 당일 지훈이 입원했던 그 병원의 당시 의료진 명단을 뽑아줘. 담당 의사, 간호사 전부, 그리고 가능한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해. 내가 그 서명 정말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움직였다. 며칠 후 민경은 효의실이 아닌 직접 백제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병원 이사회 의장이었기에 모든 기록 열람 권한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로지 지훈의 어머니로서 왔기 때문이었다. 의무기록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지훈의 진료 차트 사본과 연명의료중단 동의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다. 지훈은 3월 12일 밤 11시 42분경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다. 상태는 혼수,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골절,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 그리고 문제의 기록은 3월 14일 오전 5시 18분. 의식 회복, 환자 눈을 뜨고 소리 인식 반응. 의식, 돌아왔었어. 민경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로 손을 옮겼다. 3월 14일 오전 7시 3분, 연명의료중단 동의서 접수. 서명자, 최민경. 이게 나라고? 그녀는 서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체는 확실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미국 출장 전 서류 수십 건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날아온 문서를 비서가 대신 넘겼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담당 간호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윤다혜. 당시 중환자실 5 번병상 담당 간호사였다. 민경은 즉시 병원 인사팀에 확인을 요청했고 다행히 윤다혜는 여전히 병원에 근무 중이었다. 잠시 후 간호사실에서 윤다혜가 효의실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고도 경직된 표정. 민경은 자신을 밝히고 조용히 물었다. 윤 간호사님, 3년 전 최지훈 환자 기억하시나요? 윤다혜는 놀란 듯 눈을 떴다. 네, 기억합니다. 그분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의식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이었나요?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떴고 한마디 정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나요? 다혜는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아, USB. 빼앗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발음은 흐릿했지만 단어는 명확했어요. 그 말에 민경의 손이 떨렸다. 정말 그 말을. 네. 그리고는 곧 다시 혼수 상태로 빠지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연명의료중단 서류가 도착했죠. 민경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윤다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민경은 멈춰섰다. USB. 윤아. 그리고 빼앗기지 말라는 말. 지훈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가 3년 전 이후 어디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해봐. 그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지훈이 말한 USB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야 해. 지영은 잠시 조용하다가 물었다. 회장님,
만약 그 USB에 민 회장님께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민경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훈이가 숨기려 한 것. 내가 처음으로 알고 싶어진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단 한 줄의 진실이 묵직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민우를 데리고 감천동 언덕길을 조용히 걸어 내려왔다. 손에 든 장바구니 안에는 할인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우유와 빵 몇 개, 그리고 오늘 하루치 저녁 식사가 전부였다. 엄마, 오늘은 반찬 없어? 응, 오늘은 빵이랑 우유 먹자. 내일은 오므라이스 해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조용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 최민경은 민우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기에 학교를 통해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후원 명목으로 민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태블릿 PC와 영어 교재, 코딩 장난감 세트를 기부했고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님을 통해 민우에게 전해졌다. 그날 저녁, 민우는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학교에서 새 태블릿 받았어. 너무 멋져.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준 거야? 유나는 놀라며 태블릿을 살펴봤다. 박스 옆면에 적힌 작은 문구. HK 희망재단 교육기부 최민경 회장.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 위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또 가도 돼? 할머니가 공룡 박물관 데려가 준대. 누가 그랬어? 학교에서 할머니 비서가 편지 주셨어.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셨어.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민우야, 넌 할머니가 좋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는 멋진 집도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도 다 사주고 그리고 나를 되게 똑똑하대. 그 말에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아찔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우가 흔들리고 있다. 다음 날 유나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말했다. 앞으로 민우에게 외부인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선물은 삼가주셨으면 해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쪽에서 학교를 통해 기부를 요청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순한 후원 대상이 아닙니다. 네, 유나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날 밤 유나는 민우를 데리고 소박한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중 유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우야, 엄마는 가난한 게 싫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진 않아. 근데 가끔 친구들이 놀릴 때가 있어. 집 작다고. 그 말에 유나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랑 약속 하나 하자.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되기로. 어떻게 하면 멋진 사람이 돼?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민우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일까? 그 질문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민우를 꼭 끌어안았다. 민우야,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며칠 후 민경은 직접 민우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민우가 계속 원했기에 동행했다. 장소는 부산국립과학관. 공룡 전시 특별관이 열리고 있었다.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민경은 그런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전시관을 다 돌고 난 뒤 민경은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너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야. 혹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유나가 민경을 노려보려는 순간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랑 살면 엄마는 혼자 있어야 하잖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 엄마는 혼자서 자주 울어. 나는 알아. 그 말에 유나는 숨을 삼켰다.
민경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유나는 민우에게 물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니?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좋은 건 맞아. 근데 엄마는 사랑이 있어. 엄마랑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해. 나는 아직 엄마랑 있고 싶어. 유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그날 밤, 유나는 지훈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아직은 지킬 수 있어. 내 아들과 우리의 약속을. 감천동의 작은 원룸. 밤 공기는 조용했지만 방 안은 낮보다 뜨거웠다. 서유나는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옆엔 오래된 회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숨기고, 지키고,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물건이었다. USB 속에는 지훈이 죽기 전까지 수집했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HK 메디컬 그룹의 비자금 조성, 허위 재단 운영, 의약품 유통 부정, 공공입찰 조작 등. 그리고 민경의 사인이 들어간 해외 자산 이전 문서까지. 지훈은 말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정의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유나는 더 이상 혼자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혜숙 이모, 저예요. 도와주세요. 이혜숙, 전직 판사이자 유나의 엄마 친구였던 인물.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유나의 후견인처럼 곁을 지켜줬고 대학 입시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 하지만 지훈과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조용히 유나 곁을 떠났다. 며칠 후 혜숙은 유나의 원룸을 찾았다.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지훈이가 맞구나.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네. 유나는 침묵 속에서 USB를 건넸다. 이게 지훈 씨가 죽기 전까지 모은 자료예요. 저는 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냥 묻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혜숙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화면 속엔 계좌 흐름도, 이메일 캡처, 내부 보고서, 비공식 회의 녹취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 수준이 아니야. 만약 이 자료가 진짜라면 민경 회장뿐 아니라 HK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지훈 씨의 죽음이 그냥 사고로 끝나버려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았어. 우선 신뢰할 만한 사람부터 연결해 줄게. 다음 날 혜숙은 유나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로펌 정연의 변호사 김태연을 만났다. 김태연은 젊은 변호사였지만 내부고발보호법과 기업범죄 분야에서 빠르게 명성을 쌓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 회장에 대한 직접 소송은 위험합니다. 상대는 거대한 자본과 인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공익제보자로서 구조를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나는 물었다. 그럼 제가 위험하지 않게 진실을 밝힐 수 있단 말씀이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이 자료가 진짜임을 입증할 제3자의 분석, 그리고 이 사건에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혜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박준호 교수님께 연락해보죠. 그분이라면 도와줄 거예요. 박준호. 지훈이 대학 시절 가장 존경했던 교수이자 현재 사회법학연구소 소장. 그는 기업윤리 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공익소송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지훈이 USB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서울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 앉아 박준호와 마주했다. 박 교수는 지훈의 이름을 듣자마자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참 곱고 따뜻한 학생이었죠.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지금에서야 알겠네요. 그는 USB를 여러 하나하나 살폈고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자료는
기자에게 바로 넘기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구조는 명확해요. 금융계좌 추적, 공공입찰 기록 요청, 재단 감사 내역과 연결하면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선 언론과 연결해야 합니다. 당신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익만을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자가 필요하죠. 그때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JTBC의 유지혜 기자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 재벌 비리를 보도해왔고 민 회장과의 개인적 악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작합시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훈이가 목숨 걸고 남긴 이 증거,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지훈이 웃으며 그녀에게 말하는 듯했다. 잘했어, 유나. 이제 시작이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붉은 와인잔 속으로 어둠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최민경은 조용히 잔을 돌리며 앞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연로펌의 소속 변호사, 김태현의 동기였으며 내부 고발 및 기업 자문을 병행하고 있는 박재성 변호사였다. 그 여자, 아직 USB를 가지고 있나? 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녀 혼자 움직였을 리 없으니까. 민경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내가 투자해준 법무팀 인력이 아직 그쪽 내부에 있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나 쪽에 있는 몇몇 인물들의 동향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좋아. 움직이자. 그 USB 반드시 확보해. 그리고 그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준비도 해. 며칠 후 유나는 혜숙과 함께 정연로펌을 다시 찾았다. 자료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유지의 기자와의 첫 미팅도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통보가 들어왔다. 유나 씨, 정연로펌이 본 사건에서의 대리인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내부 규정상 특정이에 충돌이 발생했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숙은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누군가 움직였구나.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통화를 받았다. 서유나 씨 맞으시죠? 부산 가정법원에서 연락드립니다. 최민경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오늘 오전입니다. 유나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양육권 소송을 건다고요? 혜숙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들은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널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며칠 뒤 JTBC에서 준비하던 첫 보도는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언론사 내부에 민경의 후원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모든 통로가 막히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은 내부에서 발생했다. 박준호 교수의 조교였던 신지훈이 언론에 유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유나는 재벌 2세를 협박한 가짜 엄마라는 제목의 기사에 실리게 되었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또 가짜 친자극. 재벌 돈 노린 건가? 왜 출생 신고도 안 했을까? 유나는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다. 민우의 학교에도 이상한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나는 민우를 품에 안고 자는 동안 조용히 울었다. 지훈아, 나 혼자선 안 되나 봐.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숙이었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USB를 들고 있었다. 유나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쪽에도 누군가 배신자가 있었지만 한 군데가 아직 남아있어. 어디요? 지훈이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하나. 그가 대학 시절부터 쓴 모든 기록, 그리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복사본. 그게 교수님의 개인 금고에 있었다. 유나는 눈을 떴다. 그럼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실수한 건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것뿐이야. 이제부터는
단 한 명만 믿고 움직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법정에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증거를 확보할 거야. 그 순간 유나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혼자서 지켜온 진실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서유나는 이해숙이 전해준 USB 복사본을 품에 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안엔 그녀조차 처음 보는 문서들이 있었다. 특히 한 폴더는 필치라는 이름이었고 암호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생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러자 폴더가 열렸고 화면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사진 속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의 최민경, 그리고 그 옆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서진태였다. 서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20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는 도시개발 관련 부동산을 운영하며 몇몇 대기업과 갈등을 겪었다고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너무 어렸고 그 이야기를 깊이 알지 못했다. 사진의 뒷면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03년 6월 미포지구 사업 제안 당시 유나는 곧바로 해숙을 불렀다. 이거 제 아버지예요. 민경 회장이랑 같이 있던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해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03년. 그때 민경은 미포지구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많은 민간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입 협상을 진행했어. 그중 하나가 너희 아버지였던 서진태 씨였지.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 어머니는 사고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해숙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그해 재개발 부지의 핵심 토지 중 한 곳이 불법 수단으로 취득됐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어. 하지만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묻혔지. 유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도.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도 그걸 의심했던 거야. 그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 중 일부는 단순한 기업 비리 수준이 아니야. 두 가문의 과거, 그 속에 감춰진 폭력이 들어있어. 그 순간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 씨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의 죄를 막기 위해서? 어쩌면 둘 다였을 거야. 지훈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사랑했고, 책임지려 했고, 정의를 지키려 했지. 해숙은 조용히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이야. 그녀는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지훈이 생전에 쓴 손편지였다. 유나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아이도 너를 믿고 자라날 거야. 엄마에 대한 모든 걸 폭로해도 좋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해. 내가 널 사랑했던 이유는 내가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민우를 지켜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전부야.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말없이 흐느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다음 날 해숙은 기자 유지혜를 비공식적으로 다시 만났다. 이번엔 자료가 완전히 달랐다. 사진, 자필편지, 사업계약서 원본, 의료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공증된 증언서까지. 유지혜는 모든 서류를 조용히 훑어보고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보이네요. 한 여자의 사랑, 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두 가문의 죄악. 보도해줄 수 있나요? 해숙이 물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이건 단순한 기사로는 부족해요. 이건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와 민우의 삶도 이 방송으로 바뀔까요? 유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시간을 걸려도 결국 사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 편이 될 거예요. 2025년 3월 5일 부산 가정법원 제32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법원 복도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기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 김태연, 이해숙, 그리고 박준호 교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묵직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해숙이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반대편 복도 끝에는 최민경이 등장했다. 검정색 수트와 진주 브로치, 눈에 띄지 않지만 권위를 압도하는 분위기. 그녀 옆에는 법무법인 해인의 수석 변호사들이 대거 배석했다. 그녀는 짧게 유나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심리실 안은 정숙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본 재판은 미성년자인 최민우 군의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 대한 심리입니다. 양측은 발언 기회를 통해 주장과 근거를 밝히십시오. 먼저 최민경 측이 발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친권 분쟁이 아닙니다. 민우 군은 현재 학습, 의료, 생활환경 등에서 명백히 비양육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친모인 서윤아 씨는 안정된 직업과 주거, 자산이 없으며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고려할 때 본 청구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단 있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먹먹함이 자꾸만 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이 원하는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유나 측 차례였다. 김태연 변호사는 담백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서윤아 씨는 지난 7년간 민우 군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경제적 풍족함은 부족했을지 모르나 사랑과 책임은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나가 민우와 함께한 성장기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첫돌 사진, 유치원 발표회, 소박한 생일 파티, 감천동 골목에서 웃고 있는 둘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공개된 것은 지훈이 남긴 자필 편지였다. 법정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내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나가 나 대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재판장의 눈썹이 움직였다. 이 편지는 누구의 필적입니까? 박준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지훈 씨의 필체입니다. 저는 그의 대학 은사로서 생전에 이 편지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조용히 USB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또한 고인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잠시 회복해 유나 USB 빼앗기지 말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미해결된 진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그 진실이 법적으로 직접적 판단 요소가 되진 않지만 아이의 복리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은 침묵 속에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똑바로 서 있는 여인이었다. 돈도 권력도 없이 단 하나의 진실만으로 법정에 선 여인. 그리고 민우가 증인석에 들어왔다. 재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 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니? 민우는 잠시 주저하다 대답했다. 엄마요.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무서워요. 그 말에 민경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민우는 작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 집은 크고 멋있어요. 근데 엄마랑 있으면 포근해요. 할머니도 좋지만 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순간 민경은 무언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소유의 감정이 아니라 포기라는 이름의 해방감이었다. 심리는 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되었고 재판장은 선고일을 한 주 뒤로 정했다. 법정을 나서던 민경은 발걸음을 멈췄다. 뒤따라 나오는 유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서유나 씨.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잘 키워줘요. 유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질 뻔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민경을 향해 진심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절대 약하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단지 한 명의 어머니로 보였다. 3월 말, 봄이 부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감천동 골목길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유나는 민우와 손을 잡고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조약돌이 있었고 그 위에는 지훈 아빠에게라는 글자가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엄마, 이거 아빠 무덤에 두고 싶어. 유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번 주말에 가자. 양육권 재판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서유나에게 인정했고 최민경에게는 제한적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다. 그 판결문은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최민우 군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할 때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양육해온 친모 서유나 씨가 그의 정서적, 정신적 성장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긴 것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유나는 여전히 때때로 무서웠다. 다시 누군가 자신과 아이를 뺏으러 올 것만 같았고 지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삶은 여전히 공허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낯선 차량이 감천동 골목에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최민경이 조용히 내려섰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두 손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나는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민경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거 민우가 키우기 좋을 것 같아서요. 어릴 때 지훈이가 유난히 좋아하던 풀인데 민들레라고 합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화분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민경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야, 할머니 기억하지?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지금은 엄마랑 있어. 민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곁이 가장 따뜻하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민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나 씨. 네. 나 그동안 내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국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유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지훈 씨도. 회장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말했어요. 어머니는 결국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실 거야라고요. 민경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자주요. 민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5살 지훈이 민들레 씨앗을 불며 말하던 모습. 엄마, 소원 빌면 진짜 이루어져? 그럼 뭘 빌었니? 엄마가 안 울게 해달라고. 그 기억이 그녀의 눈가를 따뜻하게 적셨다. 유나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지훈이와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 그걸 덮은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민우의 첫 운동화를 사주세요. 아직도 학원 갈 때 구멍난 신발 신거든요. 민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고를게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 주 민우 생일이라죠? 혹시 초대해도 될까요? 유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도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려던 민경을 부르며 말했다. 회장님. 민경은 걸음을 멈췄다.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민경은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 맑은 빛이 감돌았다. 그래요. 나도.
유나 씨를 딸처럼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유나는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생일 초를 밝혔다. 당신이 원했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당신이 원했던 아이의 삶은 시작됐어요. 창밖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앗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 아이의 웃음소리, 한 엄마의 안도, 그리고 한 여인의 용서가 조용히 꽃피고 있었다.